네, 안녕하십니까. 유메이드 플레이의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이창명이라고 합니다. 유메이드 플레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듯하여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메이드 플레이는 2009년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3년 상장하였습니다. 대략 한 13년 정도 지금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게임 라인업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캐주얼 게임 장르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주요 게임으로는 국내에서는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애니팡이라는 퍼즐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성, 아쿠아 스토리, 위비아 베어스 등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그 슬롯 카지노와 국내 고프류의 게임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게임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 드릴 주제는 AWS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한 고객 응대 자동화 구축 사례입니다. 일단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그 어프로치부터 실제 구현 단계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고민과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내부에는 약 12명이라는 적은 인원의 CS팀 인원들이 있고 20개 이상의 게임과 글로벌 고객 응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외에 자체 개발한 모듈이나 시스템 외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고요. 광고 모듈을 포함한 서드파티 모듈만 약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다른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어려움은 다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례로 며칠 전 국내 플랫폼사 장에 났을 때 저희 게임 유저들도 많은 불편함을 문의 주셨습니다. 다행히 애니팡4를 포함해 몇몇 게임들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게임 진입이 가능하게 설계하였고 피해가 적은 게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린샷은 저희 게임 서비스 중 하나인 젠데스크 고객 문의 리스트입니다. 업데이트 후에 보상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문의들이 대다수인 경우로 해당 문의만 순간 300건이 인입되었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거의 다 이제 유사하게 페이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이번 스크린샷은 저희 내부 오류가 아닌 플랫폼 장애로 들어온 CS 인입 리스트입니다. 역시 100건 이상 순간 인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린 내용과 유사하게 업데이트 이후에 유저 레벨이 초기화되었다는 문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유는 다르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슈가 순간 급증하여 인입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낚시왕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빅 업데이트 이후에 들어왔던 CS 인입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으로는 특정 장애로 인해 CS 문의가 들어올 때 대부분 같은 문의가 반복된다는 점이고 이는 저희 CS팀이나 개발 스튜디오에서 같은 문의 처리를 반복하다 보니 다른 중요한 개인 문의들에 대해 처리하는 시간도 같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처리하면 좋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대가 너무 다양한 글로벌 환경이고 사람이 처리하는 것에는 여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대응이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곧 터프한 게임 시장에서 유저 경험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본 및 북미 유저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게임 자체의 신뢰를 잃어 이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게임 스튜디오에서 업데이트 후에 이를 모니터링하여 다음 핫픽스나 폴리싱 항목을 결정해야 하는데 같은 문의가 도배되어 있으면 계획했던 반응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는 다음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이슈에 대해 자동으로 응답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적용한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한 고객 자동 응답이 그럼 FAQ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FAQ 같은 경우에는 고객 문의 중 많은 문의를 스스로 판단하여서 미리 범용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한 자동 고객 문의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실시간으로 급증하는 이슈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또 학습해서 유저 문의에 대해 답변을 다이나믹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이슈에 대한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씩 이슈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빠른 고객 문의 처리와 CS 업무 감소입니다. 1차적인 목표였고요. 지금은 조금 목표가 더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갑자기 순간 급증하는 고객 문의들 중 이미 답변이 나간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저들에게 자동으로 피드백하여 대응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이슈들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이 기술적인 관건임을 인지했습니다. 혹시라도 머신러닝에서 판단한 분류가 잘못될 경우 오히려 고객에게 더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97% 이상인 상위 3가지 이슈만 특정 게임에 실제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고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정확도가 뭐지? 정밀도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그 지표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모델이나 패턴의 분류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느 모델이든 간에 피드백 과정에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이미 보고 계신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중 뭐 DAU나 리텐션, PU, ARPPU, ALPDAU를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광고를 만약에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임프레션 지명 광고 시청률과 CPI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머신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정밀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밀도는 쉽게 말해 머신러닝을 통해 참이다, 맞다라고 한 것 중에서 실제 결과가 참인 것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에서 true라고 예측한 게 실제 결과에서 true로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정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해 머신러닝에서 예측한 결과가 실제 맞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트레이트라고도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3년 전 이탈 유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저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예측한 유저가 실제 이탈했다면은 정밀도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참인데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참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쓰이는 지표 용어가 재현율, 그러니까 리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예시처럼 실제 이탈한 유저가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이탈할 거라 판단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은 정확도 지표 용어인데요. 정확도는 가장 직관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이탈 유저가 정말 실제 결과에서 이탈할지에 대한 추루 값을 측정하는 비율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탈하지 않을 유저라고 판단한다면 실제 결과에서도 이탈하지 않을 비율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생각했던 방법인데요. 어차피 이탈할 유저를 우리가 케어를 왜 할까? 이탈하지 않을 유저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탈 가능성이 없는 유저, 즉 이탈 가능성이 적은 정확도가 높은 유저들에 대해 더 특별히 케어하고 이 케어라는 의미는 뭐 개인화된 공지나 인게임 보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케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가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또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나 장마철이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을 때 트래픽이 평소보다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탈하지 않을 유저 예측률은 올라가지만
이탈 유저 예측률은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성능 지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일도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석할 지표가 많이 있겠지만 머신러닝에서 실패라고 판단한 실제 결과가 참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참 도전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설계 구현부터 서비스 성능 측정과 실제 지표 분석 분야까지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지금은 아주 서비스화된 그런 어떤 태스크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상 일단 제 하소연이었고 계속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 기술 선택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도입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탈 유저 예측과 지표 예측, 이상 탐지나 봇 AI 등 적지만 계속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매번 같은 어프로치가 아닌 사업적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 검토를 했었고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현실을 보자면 일단 저희 팀에 머신러닝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하나씩 수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니까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도구는 매번 새로운 툴과 도구들이 나와 테크 스택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정 또한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부터 개발, 모델링, 배포, 운영까지 개발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가져가야 하는 요구사항들도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을 쉽게 해결해 줄 AWS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검토하고 적용한 세부 서비스들을 이 표를 통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 배포 및 관리에 나와 있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의 경우 모델 퀄리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수동 라벨링 작업이 필요해서 툴 세팅도 필요해서 일단 초기에는 보류를 했었습니다. 로그 수집은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캡처 설정을 통해 가지고 모델 인풋과 아웃풋을 S3에 저장되게 설정했고 필요시에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저장하도록 추가 작업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도구로서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접근부터 준비, 빌드, 학습 및 최적화, 배포 및 모니터링을 모두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이었고 이 서비스들을 굳이 모르더라도 세이지메이커 그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단계별로 자동 다음 스텝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아마 접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저희가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만점을 주지 못하여 죄송스럽지만 어디까지 제 개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송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습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냐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원천 데이터가 저희는 대부분 S3에 있고 이는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자산이다 보니 다른 클라우드나 로컬 머신으로 옮기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들은 실제로 다양하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만서도 제가 모르는 디테일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머신러닝 개발 니즈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주 많은 머신러닝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이를 세이지메이커에서 구현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또는 우리의 기술 어프로치가 최선인지 등 기술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성과 확장성은 저희 기준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경험의 차이라 혹시라도 머신러닝 개발하는 데 있어 혼자서만 많은 고민을 좀 하기보단 AWS 기술 지원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 지원 역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이지 메이커 기술 지원은 여러 사례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많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실제로 그 미팅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되게 전문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케이스부터 전문 영역 케이스까지 AWS 기술 지원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역시 실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고객 문의만 분류했는데 실제 이용할 데이터 총 개수는 약 11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객 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맞춤법, 오타, 신조어 등 아주 복잡한 언어 구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질문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개의 질문이 동시에 들어와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저희 고객센터에 실제 들어왔던 문의 중에 환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알잘딱깔센이라고 처리해 주세요라고 들어왔고 그런 고객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그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되신다면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해석하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환불 처리해 주세요라는 의견이었고요. 특히 질문이 아닌 여러 다양한 고객들의 스토리나 정치, 사회 문제 등 저희와 큰 관련이 없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했고 결국 이를 극복하고 분류 클래스 개수를 처음에 20개로 하다가 클래스 재조정 작업하여 15개 클래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분류 작업은 CS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약 3개월에 거쳐 분류 작업하여 나름 분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체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모델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세이지 메이커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계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 왼쪽에 주황색 부분, 조금 약간 빨간색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큰 AWS 서비스 키워드는 EKS 컨테이너고요. 머신러닝 부분은 당연히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연계 부분은 세이지 메이커 인퍼런스를 통해 간단하게 적용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와 감정 분류를 위해 KO 벌트 클래스파이어로 모델링 하였고 실제 그 KO 벌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약 20% 정도 더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성능이. 하지만 다른 대안이 저희가 딱히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KO 벌트 클래스파이어로 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자체의 모델링보다는 인풋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얼마큼 잘했냐가 더 사실 성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초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셋 정확도가 전체를 보자면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정확도 수준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탑3 클래스, 즉 97% 이상 정확도를 가지는 것들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신러닝을 통해 잘못된 답변이 나갈 경우 기존보다 더 최악의 유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모델 학습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그 파이토크를 저희는 사용했고요. 학습 데이터는 S3에 업로드하여 다시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의 파이썬 SDK를 사용했고 트레이닝 잡을 그 파이썬 SDK로 실행하였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인스턴스는 G4DN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부분 조금 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 배포인데요. 그 후속 작업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부분 머신러닝이 모델만 잘 만들어 놓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연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귀찮아서 적용을 안 하다가 점점 폐기되는 과정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도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걸 서비스 연계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를 통해 모델을 배포했는데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의 파이토크 모델 배포를 사용하였고 모델을 배포하고 엔드포인트 설정 배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부하 테스트의 경우 올드하지만 아파치 JMeter로 테스트 진행하였고 CPU 사용률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룰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미있게도 그 당시 작년 9월쯤이었는데 오토 스케일링 정책이 적용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시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제고해서 배포할 것을 AWS 기술 지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희는 그 설정을 다 제거하고 부하가 적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영역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개발 운영 배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하여 빠르게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로직은 EKS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론트는 S3 웹 호스팅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ECR이나 EKS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작된 문의 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 제출 시 자동 답변이 가능한 경우 1차적으로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이 답변을 유저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자동으로 젠데스크 API를 통해 티켓을 생성해서 별도 CS팀의 그 문의 사항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데모에는 광고가 잘 안 보인다라는 이슈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실제 고객 문의로 그 CS가 증가했었던 사례이고, 광고가 잘 안 보여요라는 고객 문의가 100건 이상 저희가 이미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해당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 데모 시연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목이 광고가 잘 안 보여요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답변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유저가 답변에 대한 만족 해결 완료를 눌렀습니다. 네, 같은 문입니다.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라고 지금 작성이 됐고요. 제출 시에 답변이 나갔지만 유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를 누르는 상황입니다. 같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좀 못 보셨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유저에게 답변이 자동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유저는 해당 답변을 만족했지만 두 번째의 경우 자동 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는 머신러닝 학습 분야도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더 많은 케이스들을 처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유저가 해당 답변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젠데스크 고객 문의 티켓을 백단해서 티켓을 발급해서 보내고, 이는 또 세이지 메이커 모델에서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기술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은 패스트아이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었고 도커나이즈로 해서 EKS 개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저희 자사 게임 서비스나 백오피스 대부분이 다 EKS나 ECS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 데브옵스 팀에서 그 측정한 결과가 따로 있긴 한데, 데브옵스 방식으로 개발하고 나서 실제 퍼포먼스가 거의 40% 가까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있긴 한데, 일단 그래서 저희는 EKS나 ECS 컨테이너 기반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쉽게 호스팅할 수 있는 S3 웹 호스팅을 사용했고, 유저 문의가 접수가 되면 세이지 메이커로 요청하여 탑3 클래스를 계속 추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자동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인데, 이럴 경우 원래 CS 고객 문의 프로세스대로 티켓을 생성하여 젠데스크로 올리고, 두 번째 자동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 유저가 답변에 대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모두 추후 학습 데이터로 다시 활용합니다. 물론 만족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젠데스크로 이슈 생성하는 부분은 다르나 학습을 통해 정확도와 정밀도를 계속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세이지 메이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좀 더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자동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토 스케일링과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설정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 설정을 했고요.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CDK가 제작이 돼서 다른 게임 서비스에도
적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여 CS 자동화 구축을 하면서 겪었던 레슨런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내용이 많긴 한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간략하게 지금 줄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2021년 11월에 디즈니팝이라는 게임 서비스에 적용을 했는데요. 그 당시 AWS 서울 이전의 G4DN 인스턴스 수량이 부족했고 오토 스케일링 스케일 아웃이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 코리아 기술 지원과 협의하여 엘라스틱 인퍼런스로 대안을 찾아 수정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한 엘라스틱 인퍼런스 파이토크 버전이 1.3인데 1.3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토 버퍼 3.5 버전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센텐스 피스에 있는 패키지를 까가지고 컴파일하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 더 큰 제일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세그폴트 시스템 다운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상 일을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굳이 G4DN 인스턴스를 고집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일반 CPU 인스턴스 클래스도 같이 테스트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CPU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CPU 인스턴스도 저희가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나왔고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고민이 있다면 G4DN 인스턴스 계열의 CPU 사용도 같이 테스트하여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실제 머신러닝에 얼마큼 많이 계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모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CPU도 나름 그래도 한 1억 건, 1조 건 이상 학습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름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중 먼저 배포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경우 모델 배포는 툴을 사용하지 않고 간략한 스크립트 작업으로 하였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모델 생성 후에 배포되는 엔드포인트 설정 배포하는 순으로 작업을 하였고 다만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에 엔드포인트 배포 시 옵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토 버전 3로 작업을 하였고요. 보토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용 AWS SDK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는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저희가 GitOps를 적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전사 개발 프로젝트 80% 이상이 다 GitO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드와 설정 리포가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고 GitHub 액션은 코드 베이스 리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설정은 다양한 정보 보안 이슈가 있고 스토리지 엔드포인트 주소와 KMS 키 등 중요한 보안 정보가 있기 때문에 GitHub 리포에 보관하지 않고 따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의 경우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적용하기 위해 아르고시티를 사용했고요. 오토 싱크가 켜져 있어서 GitHub 워크플로우에서 변경된 이미지 태그가 리포에 푸시되면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적용이 되는데 또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싱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한 이미지 값만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커스터마이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헬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르고시티는 기본적으로 외부 노출이 되지 않지만은 로드 밸런서로 노출할 수 있게 변경한 후에 보안 그룹에서 사내에서만 접속되게 제한을 했습니다. 실제 적용 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즉 저희가 적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이 처리하는 문의 건수가 하루 맥시멈으로 250건, 많게는 4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에서 봤듯이 지난 2주 전인가요? 플랫폼사 장애시 때는 거의 한 430건 최고 기록을 좀 찍었고요. 왜냐하면 같은 문의가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자동화 응답을 통한 고객 문의 답변이 대부분 만족으로 나와 CS팀에서 좀 더 복잡한 다른 고객 문의 답변 퀄리티가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 하루에 처리하는 CS 응대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곧 고객 문의에 대한 처리 시간이 단축된 것을 의미하며 급증하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대략 3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처리하는 CS 건수가 적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CS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인당 처리 건수는 같았습니다. 이번 자동 문의 응답 시스템을 일부 게임에 도입한 결과 CS 인원들이 좀 더 중요한 고객 문의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용 중인 고객 문의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게임 서비스에도 적용을 거의 다 준비한 상황입니다. 네, 같은 캐주얼 장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국가별 또는 유저, 연령별 게임 행동 패턴이 다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습은 게임마다 각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신작에는 해당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려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부족한 설명에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